네, 이번 시간은 시장의 주요 공시 상황들을 살펴보는 공시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중 교수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에 이 근원 물가지수 PC가 상당히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상당히 사람들의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연준이 5월에 이 FOMC에서 이 베이비 스텝을 밟을 거란 전망이 우세한데 금리 인상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시죠? 저는 한 90% 확률로 이번에도 0.25% 올릴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 최종 목표로 하고 있는 물가 수준이 2%입니다. 네. 이번 달에도 미국의 물가가 5%로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0.25% 정도 베이비 스텝을 올려서 물가를 맞추는 데 초점을 두겠다. 정부가 하는 경제 정책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입니다. 네. 재정 정책은 국가 예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걸 말하는 거고, 금융 정책은 금리를 조절해서 물가를 조절하는 겁니다. 네.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 순수하게 그 목적이 물가 안정에 맞춰져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 6조 달러 정도를 풀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22년부터 물가가 9%까지 나왔는데 네. 금년 말까지 미국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2%입니다. 네. 그래서 올 연말까지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 기준금리를 5.5%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달에도 0.25% 정도 올려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소폭 올리고 또 물가를 좀 낮추는데 좀 더 목표를 두고 있다. 또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이 IMF 총재가 이 세계 경제가 당분간 이 저성장 그리고 고물가를 겪을 것이라는 이 전망을 내놓았죠. 그리고 또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이 고금리 상황이 이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는데요. 올해에 이어서 이 내년에도 이 세계 경제 성장률이 크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는 하기는 좀 기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금년보다는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우리가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를 본다 그러면 1981년도에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21%였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소비자 물가 CPI가 한 15% 정도 나왔거든요. 예. 우리 경제학자들이 보고 있는 인플레이션, 물가 인상의 가장 큰 원인은 통화량입니다. 네. 지금 현재 미국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풀었던 달러가 한 6조 달러 정도 됩니다. 네. 시중에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려 하고 그래서 물가가 지금 오르는 것이다. 네. 특히 이제 미국의 물가에 집값이 반영되는 비율은 33% 정도 됩니다. 네. 미국은 월세라든지 자가집을 다 포함해서 물가에 반영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전체 물가에 반영되는 비중 중에 집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물가는 항상 미국보다 낮게 한 4%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는 자가집을 빼버리고 월세만 이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IMF 총재가 얘기한 것은 올해도 이제 미국의 5.0이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목표이고 네. 내년부터는 저는 아마 기준금리를 내리게 될 겁니다. 네. 아마 이제 저는 이제 지난 한 40년간의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를 분석해 보니까 1981년도 21%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우하향했습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 반대로 각국의 GDP라든지 경제 성장률은 우상향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2022년, 2023년 한 짧은 기간, 한 2년 정도에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지금 시가총액 한 400조 원 정도 됩니다. 네. 이와 같이 기업이라든지 국가의 경제 성장은 계속 우상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경제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사람 70%가 항상 비관적인 사람 30%를 이겼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이유는 물가가 아직 2%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네. 작년 9%부터 시작해서 물가는 계속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5%인데요. 올 연말이 되면 저는 3까지 내려갈 것이다. 그러면 미국의 연준을 목표로 하고 있는 2%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이고 네. IMF 총재가 우려한 것처럼
경제 성장률이 빠르진 않을 겁니다. 예. 우리는 이것을 이제 따라잡기 효과라고 부르는데 한국이나 중진국들은 지금까지 매년 10%, 7%의 고도 성장을 했습니다. 네. 중국은 경제 성장률 한 10% 가까이 되었었는데요. 네. 따라잡기 효과라고 하는 것은 중진국이나 후진국들은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개발하거나 SOC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댐이나 건설이나 이렇게 SOC에 투자할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중진국, 후진국들은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빠른 겁니다. 예. 그렇지만 미국이나 일본 같이 이미 경제가 다 안정되어 있고 개발이 끝난 국가들은 경제 성장률이 한 2%밖에 안 됩니다. 금년에 우리나라도 경제 성장률 목표가 한 1.5%밖에 안 되는데요. 예. 한국도 이미 선진국 대회에 들어섰습니다. 네. 우리가 2022년부터 거의 선진국 대회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는데 한국도 이와 같이 이미 개발할 것은 많이 개발했기 때문에 이제 한 1.5%의 경제 성장률 밖에 되지 않는다. 네. 그렇지만 이제 경제가 매우 안정되어 있고 저는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의 20%가 반도체입니다. 네. 또 반도체 다음으로 중요한 건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쪽인데요. 네. 아마 하반기가 될수록 반도체 수요는 또 크게 늘어날 겁니다. 예. 삼성전자가 20% 감산을 했고 향후 매 분기마다 5%씩 감산을 해서 반도체 공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수출 품목 1위가 바로 반도체인데요. 네. 삼성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60%, 하이닉스가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반도체를 삼성이 거의 한 16년 만에 공급을 줄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의 지금 칩이 1달러를 돌파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저는 올 하반기부터는 반도체의 가격이 오르면서 삼성전자 주가도 회복될 것이고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경제는 금년보다는 훨씬 좋아지고 금년 3분기부터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나 많은 기업들의 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뭐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네.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도 좋고 네. 올 하반기부터 기업의 실적은 좋아지기 때문에 저는 올 6월 달 정도가 네. 기업의 주가는 가장 저점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기업의 주가라고 하는 것은 6개월 선행지수입니다. 예. 6개월 뒤부터 미국 경제나 전 세계 경제가 이제 호황이 되기 때문에 예. 올 6월 정도가 저는 가장 바닥인 시점이 되기 때문에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준비를 해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난해 그 제롬 파월 의장의 그 기자회견이나 의사록을 봐도 올해 최소 한 차례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 6월에 FOMC의 이 행보가 상당히 이 관심이 쏠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죠? 미국의 연준의 목표는 항상 그 소비자 물가를 2%로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 2%라고 하는 이유는 물가가 안정이 안 된다 그러면 물가가 0%라 그러면 어떤 기업이든지 생산을 늘리거나 기업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요인이 좀 없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안정적으로 물가 2%는 계속 인상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제롬 파월 의장도 미 연준의 수장으로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안정적인 미국의 경제 성장률입니다. 네. 물가가 오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 경제에서는 가장 안 좋게 보는데요. 예. 악순환을 가져오는 겁니다. 작년 초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9%였는데요.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때 미국이 6조 달러라고 하는 현금을 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또 돈을 많이 풀게 되면 이 시중의 통화량, 돈이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물건을 사게 되면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판매 가격을 올리게 되고요. 그러면 근로자들은 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급여를 올려달라고 그럽니다. 네. 그러면 경제의 악순환을 가져오기 때문에 모든 정부나 모든 중앙은행은 이 물가를 2%로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 연말까지 미국이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 물가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세 개의 은행이 파산을 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시그니처 은행, 퍼스트 퍼블릭 은행이 파산을 해서 JP 모건이 인수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와 같이
미국에서도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중은행이 파산하고 기업들이 굉장히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소폭 0.25%만 금리를 올리겠다. 최종적으로 미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2%까지는 그래도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시중은행 세 군데가 파산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금리 인상은 하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미국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최근에 이제 구원 투수로 JP 모건이 나섰죠. 그러면서 이 미 재무부랑 이 경제 수장들은 어느 정도 이 위기가 좀 일단락됐다라고 보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뭐 상당히 일단락됐다고 봅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는 예금자 보호가 5천만 원까지입니다. 네. 우리가 은행의 예금과 이자를 합쳐서 5천만 원까지를 예금자 보호를 해주는데요. 미국은 3억 3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줍니다. 네. 본인의 예금과 이자를 포함해서인데 이와 같이 미국의 JP 모건 스탠리, JP 모건은 시가총액이 한 200조 원 정도 됩니다. 네. 우리나라의 1위 은행이 국민은행이 시가총액이 한 20조 원 정도밖에 안 네. 되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국민은행의 대주주는 다 외국계입니다. 75% 정도가 외국인 주주다. 네. 신한은행도 65%가 외국인 주주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은행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큰 주주의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외국인입니다. 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국민은행의 75%, 80%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건 외국계 은행이 아니고 우리나라 은행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이 채용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100% 우리나라 사람이 예. 고용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외국인 간접 투자라고 부르는데 예.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 전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 증권사의 연체율이 한 10%까지 나왔고요. 예. 이익금융권은 한 3% 정도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연체율은 한 0.3% 정도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되어 있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은행들이 연이어 파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금융시장은 안정되고 있다. 네.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있고 또한 JP 모건이라고 하는 최대 은행들이 이렇게 파산할 때마다 본인들이 구원 투수로 나서서 인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의 연준은 미국 연방은행 정부가 임명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설 금융기관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중앙은행하고 다르게 1900년대 초에 미국 금융기관이 대공황에 났을 때 네. 미국의 이러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설 금융기관들이 모여 만든 것이 바로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입니다. 예. 그것이 이제 그 시초가 되었는데 결론은 연방준비은행은 미국의 경제가 튼튼하고 지속적인 안전을 안정화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퍼스트 퍼블릭 은행이 파산했음에도 불구하고 JP 모건이 인수하고 또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또 0.25% 기준금리를 또 올리기로 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미국의 경제가 이 정도로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다. 네.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 은행 위기의 주범이 또 일각에서는 미국 연준 때문이다라는 또 지적이 또 나오고 있는데 금리 인상이 이렇게 지속되는 한 앞으로도 이 은행권의 자금 압박은 여전히 발생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저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은행 이자와 부동산 주가의 상관관계를 보게 되면 예. 마이너스 0.8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산의 한 70에서 80%는 부동산이고 예. 나머지 한 20%가 주식이나 가상 자산에 투자가 되어 있는데요. 네. 우리가 주가와 은행 금리의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0.8입니다. 그럼 은행의 이자가 오른다 그러면 주가라든지 가상 자산, 부동산 가격이 내리게 되는데요. 이 기준이 7%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집 담보 대출 금리 기준으로 금년 1월 달에 8%까지 갔다가 지금은 7%로 내려왔습니다. 예. 기준금리가 이제 3.5고 우리나라가 미국이 5.0입니다. 네. 미국도 기준금리가 5.0이지만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대출을 받으려면 한 8% 정도 줘야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7%로 내려왔는데 이와 같이 기준금리
집담보대출 금리 기준으로 7% 이하가 내려가게 되면 부동산 가격과 주식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거의 꼭지점에 왔다고 저는 보고 있고 네. 그렇다 그러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기준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의 관계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채권의 이자율과 채권의 가격은 상충된다, 네. 반대의 관계에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나 또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본인들은 채권을 살 때는 만약에 100에 샀다 그러면 지금은 채권 가격이 90이 된 겁니다. 예. 그만큼 채권의 이자율, 은행의 이자율이 0%에서 5%를 오르면서 채권의 가격이 폭락한 겁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파산하고 있는 겁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할 때 2조 원 정도 손실을 봤다는 뉴스가 나자 단 하루 만에 55조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예. 지금 현재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도 지금 현재 주가가 한 95% 폭락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JP 모건이 인수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이와 같이 지금은 스마트폰 뱅킹을 런입니다. 네. 금융기관들이 손실을 봤다든지 그 대규모의 손해기 발표가 되면 사람들이 은행에 줄 서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대량 인출을 해버립니다.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네. 스마트폰 보급률 1위이고 전 국민이 다 가지고 있는 나라고 또 전자정부나 통신 인프라 다 세계 1위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어떤 나라보다도 뱅크런이 100배나 빠르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네. 우리나라도 금융에 대한 건전성이 아주 중요하다. 예. 제가 오늘 이제 우리 금융기관 사람들하고 점심을 먹고 왔는데 예. 지금 은행들로 대손 충당금을 굉장히 많이 쌓아놓고 있습니다. 예. 정권사도 굉장히 좀 위험하고 은행도 위험하지만 네. 정부도 최근에 은행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많이 쌓아라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네. 그렇게 분산 우리가 개인들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금자 보호는 예금과 이자를 합쳐서 5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예금자 보호를 못 받습니다. 예. 그래서 5천만 원이 넘는 것은 각 금융기관별로 분산해서 투자해야 되겠고 뭐 우리나라 5대 시중은행은 이렇게 파산할 일은 없다. 예. 우리가 투자의 3대 원칙은 수익성, 안전성, 황금성입니다. 예.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본인 자금에 대한 안전성입니다. 예. 본인의 자금이 잘 유지되고 손실을 보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이런 불황에서는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또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좋은 실적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은 작년에 굉장히 흑자인 상황에서도 대규모 감원을 했습니다. 예. 아마존, 그다음에 페이스북이 이제 메타라는 이름으로 바꾸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습니다. 구글도 있는데요. 이 많은 4개의 기업들이 전부 다 감원을 했습니다. 예. 전체 직원의 5%에서 10%를 감원을 했고 트위터를 인수한 앨런 머스크도 네. 트위터의 직원을 반을 내보냈습니다. 네. 미국은 굉장히 탄력적인 노동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비탄력적인 고용 정책인데요. 우리나라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요건이 경영상의 어려움입니다. 네. 기업이 실적이 안 좋거나 적자가 되면 합법적으로 유일하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은 경영상의 어려움인데 네. 미국은 흑자가 나더라도 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기업은 언제든지 미국 기업은 해고와 채용이 자유롭습니다. 네. 그래서 200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미국의 호텔들은 직원의 95%를 감원을 했습니다. 네. 보통 은행에 호텔이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네. 95% 감원을 했었고 2021년도에 코로나가 정상화되면서 또 100% 채용을 다 했습니다. 예. 이와 같이 미국은 굉장히 탄력적인 고용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감원을 했기 때문에 가장 실적이 좋아졌고 예. 두 번째는 굉장히 실적이 좋았던 이유가 굉장히 호실적이었습니다. 예. 2022년 말 기준으로 애플이 전 세계 시가총액 1등인데요. 네. 지금 현재 한 3천조 원 정도 됩니다.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 2위로 한 2,500조. 네. 우리 대한민국의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가 한 400조 원 정도 되고 네. 한국의 전체 시가총액이 지금 2,000조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하나를 팔면 한국 기업을 다 사고도 남을 수 있는 기업이다. 네.
작년에 애플의 실적은 120조 원 흑자였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50조 원 흑자였고 뭐 구글, 메타 전부 다 흑자로 돌아섰는데요. 최근에 1, 4분기에 흑자 기업들은 전부 다 이런 경제가 어렵고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한 2%에서 최고 10%까지 증가했었다. 예. 이 정도로 기업의 과먼이라든지 또 이렇게 기업이 원래가 불황이 되고 어렵다는 것을 선제적으로 반영해서 관리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주가라고 하는 것은 경기의 6개월에서 1년 선행지수입니다. 네.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 연말까지 종료시키게 되고 2024년부터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금년 6월 정도가 주식이라든지 투자를 하기에는 가장 좋은 시점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방금 말씀 주셨던 이 애플의 실적이 오는 4일에 발표가 되고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전망이 되시나요? 저는 뭐 굉장히 양호한 실적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미국의 애플은 작년에 원화로 120조 원 순이익이 났는데요. 네. 그러면 한 분기당 30조 원 흑자가 나야 되는 거죠. 네. 삼성전자가 금년 1, 4분기에 마이너스 4조 원 적자가 났습니다. 네. 이와 같이 애플은 재구매율이 85% 정도 되고 애플은 지금 현재 금융 사업도 진출을 했습니다. 네. 애플의 투자자라든지 애플의 고객들은 누구나가 3억 3천만 원까지 애플에 예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미국은 검산 분리 규정이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금융 산업과 제조업 간의 산업이 분리되어 있어서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지만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로닉, 애플은 금융 산업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우리나라도 이제 검산 분리 규정을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예. 애플은 전체 매출의 20%가 서비스입니다. 예. 금융 서비스업이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스마트폰 재구매율이 85% 정도 됩니다. 네. 우리나라 대학생이나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애플을 쓰는 비율이 70% 정도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압도적인 재구매율이라든지 애플은 전 세계 결제 시장에서 세계 2위입니다. 네. 세계 1위는 비자 카드고 예. 애플은 세계 2위의 결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최근에 애플페이가 한국에서 진출을 했는데 최근에 한 200만 명, 300만 명까지 왔습니다. 네. 이와 같이 결제 시장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분기에 이제 실적도 좀 양호하게 나올 것이다. 네.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 저는 항상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네. 내가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으면 시가총액 1등을 사라고 합니다. 네. 전 세계 시가총액 비중은 미국이 60%고 한국은 1.5%밖에 안 됩니다. 네. 적정한 주식에 대한 비율은 미국의 90%, 한국의 10%를 해야 되겠고 네. 종목은 이렇게 1등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애플이고 삼성전자다. 우리가 워렌 버핏은 전체 자산의 50%가 애플입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 이렇게 시청을 하신 분들은 애플과 삼성전자를 유심히 투자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